보통은 진단 혹은 진단과 평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저도 여기 블렌턴필이나 ICP에서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노출돼서 강의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저도 ICP에서 뜨문뜨문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뜨문뜨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식 강의로 ICP에서 제가 강의를 한 건 2015년에 2015년 가을 학기에 그때 저하고 허준 교수하고 같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거기는 참여를 못 하셨나 보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집중적으로 진단만 강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도 그럴 기회를 갖기가 쉽지는 않은데 진단이라는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우리 ICC에서 여러 분야의 공부를 쭉 해왔어요. 이론이나 임상 공부를 계속해서 해왔고 특히 우리가 많이 공부한 게 자객적인 환자들 그리고 경계선 환자들에 대한 공부를 한두 학기가 아니고 수년을 했어요. 여러 해 동안 쭉 해왔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더라인 레벨의 환자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더라인 레벨 이상 그러니까 프리에더펄 피어리드를 온전하게 지나서 에더펄 피어리드까지 도달한 사람들을 정신분석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게 고전적인 정신분석인데 이분들만 가지고 돕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무실을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러한 고전적인 개념에서의 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이 페이션트들이 대부분 어떤 통찰 중심, 해석 중심으로 돌볼 수 있는 환자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임상체험 속에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성격장애, 행동장애 혹은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학자들이 각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충분하게 해석을 소화해내지 못한 레벨에 있는 환자들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환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드라인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발달 레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진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케이스 포뮬레이션이 필요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도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을 사례별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진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면서도 이게 필요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언더스탠딩을 배경으로서 내담자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 언더스탠딩이 없이 내담자를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어떤 선입견도 없이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현실적으로 비혼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나 소망이나 기억까지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임상적인 태도로서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안 가지고 볼 수는 현실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내담자를 세션 바이 세션으로 봐야 돼. 그때그때 here and now에서 이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충분히 임상적인 태도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되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내담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 대한 케이스 포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분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우리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이라는 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이라는 툴이 필요하긴 한데 또 하나는 진단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고착된 고정 관련의 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기라고 하는 거죠. 진단이 필요해서 진단을 사용하지만 진단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진단에 매이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에 걸맞게 생각되는 것만 눈에 띄어요. 우리가 어느 분을 우울증 환자라고 보거나 어떤 분을 스키조이드한 환자, 자기애적인 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증후군, 그분들의 심텀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지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것을 숨기는 역할을 또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디파인하는 순간 일정한 부분을 명료하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두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을 배우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하게 될 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진단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좀 메디컬 라인에서 정신과 의사 중심으로 이렇게 진단 매뉴얼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사이코 다이내믹한 정신 역동적이나 정신 분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크게 달라요. 크게 다른데 대부분은 요즘 파워가 메디컬 닥터들 파워가 워낙 세니까 모든 매뉴얼이 메디컬 닥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의 노비도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DSM-5라고 하는 게 이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병리의 진단적 그리고 통계적 편람 뭐 이제 이런 책으로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이 몇 페이지냐면은 부록까지 다 합쳐서 색인까지 하면은 이 책 자체만 해서 947페이지예요. 거의 그러니까 950쪽 정도의 책인데 이 책에는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제 이걸 DSM이라고 그러고 DSM이 1부터 5까지인데 이게 DSM-5예요. 보통 메디컬 닥터들은 의사들이 병원에 진단을 때 DSM-5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라고 해서 ICD라는 또 편람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전산화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더라도 어떤 병의 어떤 질병에 대한 코드를 주지 않으면 입원도 안 되고 약 처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딩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DSM-5가 가지는 코딩 시스템과 ICD, 그러니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가 가지고 있는 코딩 시스템이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두 매뉴얼들은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중심으로 이 매뉴얼, 물론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도 가미하고 특히 너무 어떤 증상이나 증후군 중심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비판 때문에 DSM-5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서도 정신 역동적인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매뉴얼을 보면 대부분 여러 증상들을 나열하고 이런 증상 7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되면은 그리고 그 5가지가 6개월간 지속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떤 병명으로 진단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그래도 증상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PDM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건 제가 실제 책으로는 9판을 가지고 있는데 사이코 다이내믹 다이어그노스틱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
이건 정신 역동적인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게 2017년에 개정돼서 PDM2로 이렇게 발간이 되어 있는데 이 책도 방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 이 코딩 시스템이랄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무상 이게 필요한 분이 있고 대부분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 하는 분들은 이런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매뉴얼은 그냥 참고로서 우리가 활용해요. 그렇지만 정신분석적인 진단은 메디컬한 진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한다고 우선 생각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인간 전체를 이해하는데 성격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격 유형에 대한 공부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어느 이러저러한 우울한 증상이나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보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보다 이분의 인격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분은 어떤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여러 심텀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측면에서 정신 역동적인 어프로치, 정신 분석적인 어프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단들은 우리가 조금 더 메디컬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 분석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과목을 여러분과 공부하게 됐어요. 너무 급하게 가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케이스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걸 소화해야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임상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ICC의 특성상 보통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 혹은 정신 역동적인 어프로치를 가지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나 정신 역동적인 어프로치가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심리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하고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스피리추얼한 에스펙트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해할 것이냐, 진단적인 측면에서도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병리를 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철학적인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병리라고 할 때 그 병리를 정신 역동적인 정신 분석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메디컬한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스피리추얼한 영성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ICC에서는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철학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 첫 강의는 우리가 정신분석의 역사와 이론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근데 이 정신분석 진단에서는 이걸 통합해내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정신분석적인 여러분들의 공부와 그리고 철학적인 공부, 그리고 우리가 영성적인 어떤 측면들, 이걸 아우르는 작업을 정신분석적 진단. 그래서 여기서 정신분석적 진단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신분석적, 철학적, 영성적 어떤 진단, 이렇게 조금 폭넓게 우리가 소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종합적인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느 한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분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담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을 열심히 도우려고 하더라도 그 테크닉 가지고 도울 수 없는 한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 자기 트루 셀프를 살아내는 사람인지 거짓 셀프로 사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을 해결 중심으로 돕는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이분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가 심리적인 이슈가 있지만 심리적인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이슈와 함께 인간은 누구나가 그것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지지 않은 사람대로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인간이다, 사람이다 할 때 사람은 종합적인 존재이지 부분 분해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걸 부분 분해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과 마음 이걸 둘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메디컬 닥터들이 신체적인 측면 바디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는 정신 역동적인 측면에서는 이 마음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영성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영적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은 심리적인 우울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디프레션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철학적인 측면에서 비본래적인 자기의 삶에 매여서 자기의 본래적인 자기를 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제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분에게 맞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편에 가진 지식만 가지고 주지적으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어려움이 이분을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존중하면서 이 신비체인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포뮬레이션 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분을 대하는 우리의 임상적인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어떤 교과서가 쓰는 어떤 진단 매뉴얼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ICC에서는 여러 진단에 대한 이론들, 매뉴얼들 이것과 함께 그걸 넘어서는 영성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을 종합하는 진단적인 태도를 우리가 탐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동참해서 조금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먼저 프랙티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개개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데 개개인의 어려움 속에 그분들을 돕다 보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가족이 함께 와요. 피지컬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슈는 그 가족의 이슈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는 것은 그 가족 전체를 이해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분은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분 같은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이런 여러 환경과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지만 이 교과서를 쓴 낸시 맥 윌리엄스는 아주 저명한 저술가예요. 이분 여성분이신데 뉴저지에 있는 라커스 대학에 오래 재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신분석가 협회에서도 큰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이 DSM이나 PDM 그 작업에 깊이 아마 참여하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분 책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ICC가 추구하고 있는 종합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대본이에요.
기본적인 자료고 이걸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가 철학이나 영성 쪽에서 함께 보완을 해야 될 일이죠. 특히 지금 우리 강성만 목사님은 신학대학에서 교육학 쪽에 특히 비중을 둬서 여러 과목을 지금 소화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많은 것을 정신역동적 분석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 그 철학적인 것을 함께 아우르는데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요. 근데 이 진단이라는 과목이 결국은 그 정신역동이랑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그 철학 수업 때도 이제 한번 다뤘던 이제 그런 건데, 결국 우리 진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어느 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분석적 용어라든지 그런 세팅에다가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인데, 말하자면은 편리상 그 용어 안에 용어라는 말로 틀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 틀 안에 사람을 놓고 그 뭐래 틀로서 사람을 이해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틀을 쓰는 게 아니라 틀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 규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요즘 또 갑자기 또 요즘 한국에 MBTI가 막 유행처럼 또 막 번져가지고 난리인데, 원래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격 유형을 갖다가 분류를 한 건데, 나중에는 성격 유형이 이러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꾸로 역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위험하게 지금 본말 전도가 돼서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역동적인 측면을 갖다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의 틀 안에 그 내담자나 환자를 갖다가 그냥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장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까 머릿속에 번뜩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정신 분석적 진단을 한다는 게 꼭 작두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뭐랄까요, 그 만족이나 아니면은 치유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될 수 있지만은, 자칫하다가는 상당한 게 위험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진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진단을 저희가 공부를 하지만 진단에 너무 비중을 두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틀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실제 사람을 우리가 어떤 개념화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재구성하고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틀 속에 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내가 그중에 일정 부분만 가지고 이 사람을 진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의 진단을 먼저 놓고 이 사람에게 대한 처방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진단명을 가지고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을 놓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진단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진단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나한테도 이것도 해당되고 저것도 다 해당된다고. 그리고 내 우울증 공부할 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우울증 환자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리고 누구라 진단 공부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런, 특히 성격용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쉽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근데 그거 자체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이분을 이해하기 하나의 툴인데, 이 툴을
처음에는 툴로서 생각을 했는데 아까 강 목사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그 이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거꾸로 가버린다. 이 사람은 이런 아까 MBTI 같은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해.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어떤 그 분류가 된 것은 그 사람이 여러 측면 중에 그 중에 강조되는 부분만 가져온 것인데 이 사람에게는 다양한 부분을 바르게 보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보면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어때요? 의사가 약 처방하려면 진단명이 나와야 되는데 한두 번 만나고 바로 진단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 보면 조울증 환자 거기에 또 다른 병명이 바로 조현병,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별이 여러 개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병명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병명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진단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진단명에 속하는 사람의 유형은 또 천차만별인데 우리는 이 진단명을 아는 순간 내가 이미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조현병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분은 이렇게만 하면 도울 수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에게는 조울증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분열증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이 섞여 있는데 어느 닥터는 조울증 측면을 받고 어느 닥터는 분열 쪽을 받고 어떤 분은 우울 쪽을 받고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각각 다른데 그 진단명에 따라서 이 사람을 다 이해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 그건 일단 이 사람을 이해하기 하나의 지표로서 설정해본 가설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진단은 가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이파스시스라는 얘기. 하이파스시스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것이 결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판정 났으니까 그 판정에 따라서 이 사람을 거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돕는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거꾸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 분석적인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고착된 사고를 가지지 않고 정신 역동적으로 이 사람 전체 인격 구조 관련돼서 여러 현상들, 증상들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증상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증상만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증상 밑바닥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배후에 있는 것들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의식의 세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했던 시대에서 의식 세계에 잡혀 나오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신분석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정신역동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정신분석적인 이해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애쓰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정신분석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 방어라는 건 무의식적인 방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스스로를 다 살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애널리시스가 도움이 되지만 자기 분석 가지고 자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분석을 아무리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해내는 내 이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기억이나 나의 욕동이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식에서는 양심상 나는 하나도 내가 숨긴 게 없어요. 나는 하이딩한 게 없다는 얘기, 의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무의식의 세계에는 의식하고 상관없이 나를 보호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통찰을 배경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으로 드러나는 것을 함부로 너무 신뢰하고 그 이외에 이 사람의 인격의 여러 분야들을 함께 보지 않는 이런 태도는 경솔한 태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진단명이 나왔지만 이분에게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이분에게는 어떤 측면들이 있고 그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끊임없이 정신분석적인 애티튜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을 신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분석 능력으로서 다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는 오만에 빠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자각해야 돼. 그러니까 분석가가 겸손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애쓰지만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체가 우리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때 그분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태도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나는 많은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내가 다 알아. 당신 얘기 안 해도 알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바로 지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이 세상에 50억 인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사람의 부류, 아까 MBTI 어떤 성격 유형에 있는 사람은 다 이런 거야 라고 처방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에게 이게 필요해 라고 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는 평균인을 대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사람은 평균인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모든 통계, 여기 아까 스태티스티컬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통계적인 매뉴얼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죠. 근데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돕는 것은 통계적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체적인 사람을 돕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균인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한국 사람의 하나의 평균을 낸다면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평균은 얼마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국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추상적인 인간인데 내가 만나는 대상은 다 구체적인 사람이다. 근데 이 구체적인 사람은 유일무이한 사람이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로도 이분을 다 분석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00페이지의 매뉴얼을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해도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인 작업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신비체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조금씩 그분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단은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잠시 의지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이제 DSM-5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잠깐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이유가 제가 처음에 임상 시작했을 때 DSM-4를 개정판에서 그렇죠. 두꺼운 저 책을 샀었던 기억이 나서 막연하게 잘 모르니까 지적인 쪽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우고자 저 책을 너무나 당연하게 샀었던 기억이 나서 저도 조금 샀어요. 썼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야심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두꺼운 책도 있고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DSM-4 그 얇은 그 굉장히 그 포켓북처럼 얇고 예쁜 또 DSM-4 그 책이 또 있어서 여러 버전이 있죠. 그 마케팅 네, 차원에서 아주
작게 만들기도 하고 중간으로 만들고 여러 버전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쪽에 이민 간 선생님, 제 예전 동료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도 하나, 저도 하나로 같이 그거 샀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또 재밌었던 게 MBTI가 정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처럼 요새는 조금 나아졌었는데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번졌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해하는 것들이 단편적인 에피소드에서도 많이 드러났던 기억이 나서 살짝 아까 미소가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강 목사님이 원래 MBTI 전문가예요. MBTI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겸손한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혈액형 가지고 성격 유형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과거에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근데 이 인류가 수십억이 몇 가지 유형으로 이게 구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MBTI 네. 내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원하면 저는 뭐예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분이 와가지고 저 미친 건가요? 안 미친 건가요? 일단 그거부터 물어요. 그래서 안 미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어떻게 진단해 주실래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좀 편집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그 다음 형도 뭐냐면 나는 편집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MBTI도 완전 잘못된 게 뭐냐면은 MBTI 강의하는 데서 절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뭐냐면은 너는 성격 유형이 뭐니까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하는 말 보면은 당신은 이 성향인데 외향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당신 내향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잠깐 잊었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명이나 성격 유형 정해진 거에다가 자기를 오히려 되려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없는 병도 생기고 자기가 아닌데 다른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배럴리로 말하면 방전되는 시츄에이션을 자꾸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서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게 폴스 셀프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자기 트루 셀프가 사라지고 폴스 셀프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이미 각인돼 버리는 이런 묘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약간 조금 속으로 실소가 터진 게 있었는데 뭐냐면 진단명을 얻으면 상담자가 되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안정이 되죠? 뭔지 모르게 너무 혼란스럽고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진단명을 갖고 오면 제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제 뭐가 나왔구나.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경험이 최근에 있어갖고 근데 이제는 하여튼 편안해졌어요. 얘는 이런 증상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제는 거를 알게 되면서 편안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아니네 이 부분도 아니네,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는 너무 불안하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보기 전부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심란하고 보호자를 봐도 그렇고 내담자를 봐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이제는 만나기 전에도 그렇고 만나고 나서도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돼야 조금 그 다음날 해야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록을 할 수 있지 이게 너무 심란하고 방만해갖고 근데 이제 진단명을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계속 또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더 심하긴 하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 아이한테서 자꾸 나와서 이게 나의 정말 오류구나 큰일
큰일 날 뻔했구나. 여기에서 그냥 저희는 이제 단기 상담이 주이기 때문에 조금 예. 치료를 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는 병원 연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는 조금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그게 여의치 않아서 치료가 필요하긴 한데, 치료하시고 뭔가 이제는 그 이후에 저한테 다시 오시면 심적인 부분은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치료 부분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 이제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나니까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래요. 심란하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딱 내려놓고, 아, 지금 이 친구는 치료가 안 돼. 내가 그동안 감당해야 돼. 이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제가 전혀 이제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와서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그 제가 막 이 애를 보기 전에 불안하고 심란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아주 경험을 현재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이 필요해요. 근데 나침반이 필요하긴 한데 어떤 경우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이 엉뚱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매그네틱 이게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느 하나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나침반 하나 가지고 나 이거 있어 하고 가다가 어디 암초에 부딪힐지 알 수가 없죠.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우리가 컨퓨전이 일어나는 게 보통 상담을 배우고 특히 메디컬한 쪽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이런 질병에는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치료 방법까지 막 나오니까 마치 그거가 이름만 주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가 쉽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그러면 내가 마음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편안해지는 거죠. 내가 새로 뭐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자체가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검증해 나가지 않고는 그 진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 진단했다고 한다면 그 진단도 존중하지만 그 진단명에 매이지 않고 이분이 실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더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단명에 맞는 어떤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진단명과 상관없이 어쩌면 그 진단명으로 담아낼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을 보일 때 우리가 진단명에 그냥 매여버린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잘못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행수님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으로 보여요. 그런데 누구나가 이런 우리가 의지할 방편으로서 진단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CRS하게 우리가 진단을 애써서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가 가설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내가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죠. 그렇지만 이 최선이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에 의지해서 간다 하는 태도죠. 현재로서는 이러한 진단을 가지고 가는데 이 진단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이 진단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다른 측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가게 되면 진단은 유용한 것이에요. 유용한 것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단은 CLS에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어설프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 또 다른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쪽집게 과외하듯이 이런 진단명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외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깊은 임상 체험 속에서 하나씩 터득해 나가야 될 어떤 도전들이죠. 진단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제가 MBTI를 배운 이유가 그때 그 MBTI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받아들더라고요. 저렇게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MBTI를 배워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공부하게 되어서 했던 건데, 이게 진단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 이론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자꾸 내담자를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뭐 변기성 성격 유형일까, 뭐 정신증일까, 뭐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해가지고 아까 이행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아야지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알고 이 사람을 막 맞닥뜨리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내가 안다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고정시켜 놓고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내담자 중에서는 자유현상으로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오히려 나는 고정돼 있고 그 사람은 자유로우니까 내가 그렇죠. 이상해. 예. 그래서 차라리 같이 그냥 자유현상 속에서 있으면서 뭔가 이 사람의 내면을 탐구해 나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그 자유현상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본래의 마음들, 내면의 세계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가려고 작정하고 붙잡고 있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진단이라는 것도 꼭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잘 모르면은 그런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진단이라는 자체를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절대적인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어떤 척도들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진단의 방법이나 도구가 된다면 내담자를 만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도움 말씀이에요. 그 MBTI를 공부하신 이유하고 진단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이렇게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